자, 채권 강론으로 진행합니다. 자, 강론 파트에서는 6문제인데 438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여기까지가 채권 강론 중에서도 뭐요? 계약 총론이라는 제목하에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두 문제요. 근데 여기서는 한 문제는 주로 해제를 위주로 출제될 거예요. 한 문제는. 나머지는 청약과 성낙양 계약 성립 등을 위주로 뭐요? 다양한 어떤 채권 강론의 계약 총론 파트가 섞여서 종합적인 질문 형태로 뜰 겁니다. 여하튼 강론은 총론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강론은 다 맞출 수 있어요. 예. 답은 계약 강론에서 뭐요? 매매라든지 불법 행위 등에서 뭐요? 터무니없는 깊이 있는 판례가 등장하지 않는다면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총론은 안 돼요. 그래서 강론은 일단은 욕심을 내야 돼요. 자, 진행을 합니다. 자, 계약 총론. 계약이라면 개념은 안다, 그죠? 법률 행위 중에서도 당사자 간에 대립되는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계약. 그 중에서 주로 뭐요? 좁은 의미로는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한 계약을 계약이라 합니다. 그런데 계약의 종류는 민법에 뭐요? 그 계약의 종류가 규정된 계약을 뭐요? 전형계약이라고 민법에 규정이 없는 뭐요? 계약을 묶어서 비전형계약이라 합니다. 전형계약은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15종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전형계약 중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것은 4개밖에 없어요.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나머지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굳이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몰건법과 달리 뭐예요? 계약 자유가 원칙이기 때문에 전형계약뿐만 아니라 비전형계약도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전형계약을 다시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자, 일단 오른쪽에 하는 것은 뭐예요? 다 왼쪽으로 포섭하는 식으로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전형계약은 다시 뭐예요? 쌍방 당사자 누굽니까? 채권자, 채무자죠. 쌍방 모두가 뭐예요? 상대방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그 채무가 뭐예요? 하나의 계약으로부터 대가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합니다. 여기 볼게요. 가불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다. 그 매수인은 뭐예요? 어떠한 채권을 가집니까? 매도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반대로 뭐예요? 어떤 채무요?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채무죠. 반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뭐예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고 반대로 뭐예요? 등기를 넘겨줄 채무를 부담하고 있죠. 이와 같은 값과 을이 뭐예요?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뭐예요? 독립적이 아니라 서로 하나의 매매 계약으로부터 의존관계에 있다 그죠. 즉 내가 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채무를 부담하느냐. 이자가 뭐예요? 그의 대가적으로 대금 지불을 할 채무를 나에게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의 동일한 계약으로부터 서로 대가적 채권 채무를 뭐예요? 서로 교체해서 부담하고 있는 계약을 뭐예요? 쌍무계약이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일방만이 상대방에서 채무를 부담하지 이를 편무계약. 전형계약 중 뭐예요? 100% 쌍무계약은 요 세 가지, 편무계약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정려와 사용대차, 공짜로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거죠. 사용대차는 뭐예요? 공짜로 일정 기간 동안 빌려줘서 사용한다 거죠. 그리고 현상광고. 요 세 가지가 뭐예요? 편무입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원칙 쌍무란 거죠. 그럼 15개 중 뭐예요? 요 세 가지만 제하면 뭐예요? 총 최대 몇 개가 쌍무가 될 수 있어요? 12가지가 쌍무가 될 수 있죠. 자, 그 중에서 소비대차, 위임, 임치 요거는 이해만 할게요. 예. 나머지 종신정기금도 둘 다가 될 수 있는데 그거 빼버렸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 주로 설명하는 것도 요것도 그죠. 소비대차, 돈을 빌리고 놔주고 빌린 돈을 갚는 법률관계를 소비대차라죠. 이때 채무자가 그 대가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되어 있다면 이거는 뭐예요? 쌍무죠. 근데 무이자라면 편무죠. 그죠?
그 다음에 위임도 타인의 사물을 대신 처리하는데 사물을 처리한 수임인이 그 보수를 받으면 뭐야? 쌍무죠. 무보수면 편무다 그죠. 임치도 물건을 보관을 맡기는 계약이요. 근데 맡아서 보관한 자를 수치인 보관료를 받으면 뭐야? 쌍무. 보관료를 받지 않으면 무상이다 그죠. 편무.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뭐야? 유상, 무상도 될 수 있고 뭐야? 쌍무도 될 수 있고 편무도 될 수 있죠. 반대로 유상도 될 수 있고 무상도 될 수 있죠. 그렇지만 100%는 뭐야? 세 가지다 그죠. 그럼 최대치는 뭐야? 12개가 쌍무가 될 수 있죠. 자, 이같이 쌍무와 편무를 구별한 이유는 우리가 배울 뭐야?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든지 위험의 부담 문제는 뭐야? 쌍무 계약에만 특이하게 인정되는 문제야. 편무 계약은 이와 같은 문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오른쪽이 아닌 것은 다 뭐야? 왼쪽이다 그죠? 그럼 유무상도 똑같아요. 왜 내가 내 재산인 토지를 매수인에게 내어줍니까? 그 대가에 뭐야? 대금 재산을 출연을 상대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재산을 상대방에게 뭐야? 내어놓는 이유가 상대로부터 대가적인 재산 출연을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약을 유상계약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전형계약 15개 중 뭐야? 100% 무상은 정리하고 사용대차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상은 최대 몇 가지가 유상이 될 수 있어요? 13가지가. 앞에 쌍무는 최대 몇 가지가 쌍무가 가능하다? 12가지죠. 뭐 어디가 더 범위가 넓어요? 유상이 넓죠. 그러니까 뭐야? 가로부. 모든 쌍무는 유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엔더 뭐야? 편무계약 중 현상광고는 편무지만 뭐야? 대가가 있죠, 그죠? 대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죠. 소비대차 위임 임치는 뭐야? 대가가 있으면 유상이 된다, 그죠? 대가 없으면 무상이 됩니다. 자, 구별실익은 대표적인 유상계약이 매매죠. 그래서 매매에 관한 뭐야? 민법전의 규정은 나머지 임대차 등 유상계약도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앞에서 쌍무는 최대 몇 개? 12개. 유상은 뭐야? 최대 13개. 유상이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쌍무는 뭐야? 모두 유상입니다. 그렇지만 유상이 모두 쌍무는 아니다 보죠. 예, 뭐가 빠집니까? 현상광고가 빠지죠.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유상이지만 편무다 보죠. 편무. 그 차이점. 그 다음 낙성요. 앞에서 질권을 설명하면서 요물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죠. 즉 토지 매매 계약은 뭐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뭐야?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해요. 이와 같이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 합니다. 그 전형계약은 뭐야? 다 낙성이요. 유일하게 뭐야? 유일하게 현상광고만 이게 요물입니다. 요물. 그럼 요물이 뭐냐? 자, 요물계약은 뭐야? 당사자 합의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합의 플러스 앞에서 질권이 성립하려면은 그 담보물인 물건은 뭐야? 질권자에게 인도해야죠. 그래서 인도 등 합의에 뭐야? 다른 요소가 갖춰져야만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요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현상광고는 뭐야? 합의 플러스 즉 기초발생으로는 예를 들었다 그죠? 즉 현상광고란 치매에 걸린 노모가 갖춰졌죠. 그래서 효자인 자식이 노모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뭐야? 사례비를 1,000만 원 후사하겠다. 여기 현상광고 맞죠? 근데 이와 같은 현상광고가 성립하려면 내가 광고를 봤어요. 찾아줄 테니까 돈을 달라. 계약이 성립할 수 없죠.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광고된 뭐야? 행위가 완료가 됐을 때, 노무를 뭐야? 찾아왔을 때, 합의 플러스 뭐야? 지정된 행위 완료 등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요하는 계약은 뭐야? 요물 계약이라 한다. 그래서 15가지 계약 중 뭐야? 뭐만요? 현상 광고만 다 빼놓고 다 낙성이죠. 그러니까 뭐야? 나머지 14개는 다 낙성입니다. 현상 광고를 빼놓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뭐죠? 이 부분은 전형 계약이 아니에요. 15가지 계약 종류에 속하지 않아야 할까? 제목이 뭐야? 비전형 계약이죠. 여기서 이 부분은 체크하셔야 돼요. 자, 대물변제 계약. 기초반의 개념 설명드렸어요. 그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심화반수 개념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계약권 계약, 보증권 계약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합의만으로 성립할 수 없죠. 현실적으로 뭐예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뭐예요? 약정한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계약금이 현실적으로 지급이 돼야만 비로소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런 요물 계약. 그래서 전형 계약은 뭐예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죠? 비전형 계약은 계약권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계약권 계약. 자, 그 다음. 급부가 뭐예요? 실현되려면 일정한 시간이 계속이 필요한 계약을 뭐예요? 계속적 계약.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게 고용계약, 임대차, 위임 등은 뭐예요? 일정한 기간 계속적으로 계약 관계가 계속되죠. 이런 뭐예요? 계속적 계약. 반대로 매매 등은 한순간에 급부가 실이 끝나버리죠. 이를 일시적 계약이라 한다. 그때 구별 실익은 해제와 해지가 뭐예요? 인정되는 영역이 달라요. 해지는 계속적 계약 관계로 뭐예요? 장래에서 해소시키는 권리자의 뭐예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해지. 즉 임대차, 고용, 이미 뭐예요? 임대차 관계, 고용 관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일방적으로 해지해서 이미 진행됐던 과거의 사실도 소급해서 다 없던 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계약 관계의 해소는 장래를 향해서 실효시키는 해지가 됩니다. 그런데 일시적 계약은 뭐예요? 처음부터 없던 걸 할 수 있죠. 일시적 계약은 계약 해소의 방법이 해제 제도가 인정됨에 반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본계약과 A약. 자, 먼저 A약의 개념 보세요. A약. 교과서. A약이라면 뭐예요? 우리 장차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자고요. 이를 미리 약속하는 당사자의 계약을 A약. 그래서 그 약속된 뭐야? 행위가 이루어지는 계약은 뭐야? 본계약. 본계약은 토지 매매 계약 등 채권 계약일 수도 있고,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도 뭐야? 물권 계약일 수도 있고, 혼인 등 가족법상의 계약일 수도 있죠. 대표적인 계약이 뭐야? 약혼이잖아요, 약혼. 그죠? 약혼. 자, 그러면 이거 체크할게요. 어느 것이 주고 종입니까? 본계약이 주고, 예약은 종이죠. 주종. 따라서 예약은 본계약에 부수적으로 체결되는 종된 계약이므로 본계약과 우밀같이 하죠. 그 본계약이 뭐예요? 실효되면 예약도 실효가 됩니다. 그때 본계약은 뭐예요? 채권계약, 물권계약, 가족법상 계약 등 다양하죠. 그죠? 그렇지만 예약은 뭐예요?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그 성질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를 보기 전에 자, 요령입니다. 앞에서 전형계약은 첫 번째 쌍무와 현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상과 무상. 그 다음에 낙성과 요물,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는 없지만 불요식, 요식이요. 어느 수업 시간에 지금까지 누차하고 있죠. 요식은 있다 없다? 요식?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요식 행위는 뭐밖에 없어요? 법인 설립 행위. 계약은 자유입니다. 모든 계약은 뭐예요? 다 불요식이에요. 요식 계약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계약은 자유가 원칙이므로 그죠? 불요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은 뭐예요? 여기에 포섭되면 되죠. 최대 세 개지요, 그죠? 뭡니까? 정려, 사용대차, 현상강고. 나머지는 뭐예요? 쌍무.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두 가지밖에 없죠. 정려와 사용대차를 빼놓고 뭐예요? 유상. 그 다음 뭐예요? 현상강고를 빼놓고 뭐예요? 낙석. 그냥 불효식은 100%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매매. 뭡니까? 쌍무. 매매, 유상. 뭐예요? 낙석. 그 다음 뭐예요? 불효식. 계약권 계약. 대가가 있으니까 뭐야? 쌍무, 유상, 그러면 뭐야? 용, 불효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포섭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자, 15가지 종류를 계약을 민법제에 싣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계약입니다. 근데 부당이득과 뭐요? 사무관리 불법행위는 이거는 계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법정 채권관계입니다.
부당이득, 사무관리, 불법행위는 뭐요? 법이 정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당사자는 뭐요?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법정 채권 채무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아니죠, 그죠?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자,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무냐 뭐요? 쌍무냐, 무상이냐, 유상이냐, 요물이냐, 낙성이냐, 불효식이냐는 것은 우리가 문제풀이 반에서 뭐요? 요 그림을 토대로 몇 번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집에서 한 두세 문제 실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만 대비를 할 겁니다. 대비. 자, 본격적으로는 24회차 뭐야? 24회차 금방 봤던 지문. 그런 형태로 한번 출제가 되었고, 본격적으로는 출제가 된 법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외울 건데, 단일 문제는 출제가 안 될 거예요. 5개의 지문 중 섞여서 그런 형태로는 출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연습을 할 거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거의 매번이요. 그 조문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사령 문제로 날짜를 뭐요?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치기 전에 그 부분 계산 문제도 뭐요? 이 부분 쭉 연습할 거예요. 우리 시험에도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여기서 숫자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러면 언제 풀어달라고요? 마지막에 그죠? 마지막에.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정책적으로 뭐요? 계산적으로 뒷부분으로 미룰 겁니다. 자, 총설 파트.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한 게 일반적이죠. 근데 법에서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청약과 성락에서 계약이 성립하는 게 일반적이고, 나머지 뭐 교차 청약이라든지 의사실현 계약 성립 이런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를 위주로 뜹니다. 자, 그러면은 갑을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이 성립하려면 먼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뭐야? 내 토지를 네가 뭐야? 3억에 사라.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다 그죠? 근데 청약은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할 수 없죠. 엔더 뭐야? 그에 대한 상대방의 성락이 합치가 되리죠. 자, 그래서 청약은 뭐야? 의사표시입니다. 자, 떠올려볼게요. 민법 총칙. 청약은 누구에게 청약합니까? 상대방에게.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도달되면 그죠? 따라서 도달이 됐어요. 당연히 도달된 걸로 전제합니다. 그럼 도달됐으면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언제만 철회할 수 있어요? 효력 발생 전에만 그죠? 그럼 당연히 조문이 도달된 거로 전제합니다. 따라서 청약은 뭐예요?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기본 조문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없지만 언제 효력이 생겨요? 발신한답니까? 도달한대요? 금방 했잖아요. 청약은 의사표시죠. 근데 누구에게 청약합니까? 을에게. 그럼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을에게 도달한 때. 그때 효력이 생기고 그러면 처리하지 못한다. 그죠? 원칙. 자, 그 다음. 그러면 성락이 있어야 되죠. 근데 언제까지 성락이 있어야 되느냐 보세요. 이랑 성락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무슨 뭐요? 이때 도착했어요. 10월 10일 날. 그럼 그때부터 청약이 효력 발생하죠. 근데 청약하면서 뭐야? 일주일 내에 답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10월 17일까지 뭐요? 성락이 갑에게 도착이 되죠. 예. 보세요. 성락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 성락의 통지를 받지 못한 데는 성락이 없었죠. 그럼 계약은 성립할 수 없죠. 그럼 청약은 실효됩니다. 그 다음, 이 양 보세요. 이미 출제가 됐고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날짜까지 도달이 돼야만 계약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죠? 일주일 내에 답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요 날짜에 도착을 했어요. 자, 볼게요. 그러면은 원래 요구한 기간 내에 성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럼 계약은 성립 못하죠. 근데 보니까 뭐요? 이자가 충분히 뭐요? 받자마자 바로 다음날 성락서를 발송했어요. 그럼 충분히 6일이라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착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그런데 뭐요? 우체 당국의 업무 폭주로 뭐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태로 뭐요? 파업 등으로 연착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책입니다.
성낙의 통지가 전학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 그때는 뭐예요? 계약은 성립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던 발송인 때는, 그때는 성낙자를 부하기 위해서 뭐예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연착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뭐 연착에 통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성낙이 그 기간 내에 도착했다 못했다? 못했죠. 못했으니까 뭐야? 계약은 성립입니까? 불성립이요? 계약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연착했죠. 그죠? 근데 이자는 연착하지 아니할 여유를 두고 성낙했죠. 그죠? 그래서 연착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자를 보기 위해서 청약자는 뭐예요? 지체 없이 연착된 사실을 통지해야 돼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 그런데 뭐야? 도달 전이면 뭐야? 지연 통지에서 연착에 통지할 필요 없어요. 자, 이 상황 보세요. 근데 청약자가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자 뭐야? 바로 다음날 성낙을 통지를 발송했기 때문에 연착될 수 있으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 안 하겠죠. 그때는 뭐야? 이자가 연착 통지를 하라 했는데도 안 했기 때문에 뭐야? 법에서는 연착되지 아니한 걸로 간주를 해버려요. 그러면 연착되지 아니한 거니까 계약은 성립한다 못한다? 계약은 성립하죠. 차이점 이해를 하시겠죠? 네, 출제가 됩니다. 테스트요. 자, 다시 한번. 언제까지 답을 달라고 했어요? 일주일 내에, 그죠? 그래서 이자가 바로 다음날 성낙서를 작성해서 뭐야?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착이 되어버렸어요. 그 기간 내 도착이 못했죠. 그때 이자는 꿈에도 그 사실을 뭐야? 예상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성낙자를 보아서 청약자는 지체 없이 연착된 사실을 통지해야 돼요. 그러면 뭐야? 그 기간에 도착 못했기 때문에 계약은 불성립이요. 그런데 지연 통지 안 했죠, 그죠? 그럼 이자는 연착된 걸로 생각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이자를 보아서 그때는 연착되지 아니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럼 뭐야? 연착 안 했으니까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 부분. 그래서 천천히 계속 반복하세요, 이 부분을. 이미 출제가 되고 또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529조 보세요. 이 경우는 일주일 내에 답을 달라 그랬죠. 근데 이자가 뭐예요? 성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3억에 사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자는 무한정 기간까지 뭐야? 성낙을 할 수가 있느냐? 아니죠, 그죠? 상식적인 기간 내에 성낙을 해야 돼요. 요겁니다. 따라서 성낙 기간은 뭐야?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구체적인 어떤 일수는 뭐야? 법관이 정하겠죠, 그죠? 상당 기간 내 성낙의 통지가 도착이 돼요. 그때 성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죠, 그죠? 성낙 기간을 정하고 뭐야? 청약할 때는 언제까지 성낙이 와야 돼요? 그 기간에 도착해야 돼요. 성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했다면 언제까지 도착해야 돼요? 상당 기간 내 성낙이 도착해야 돼요. 자, 그럼 도착했어요. 자, 이 부분 계속 중요 표시입니다. 528조부터 뭐요? 531조까지는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조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날까지 답을 달라 그랬죠. 답을 달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날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요 약속한 시간 내에 도착했죠. 그럼 계약은 성립했죠. 그죠? 성립했어요. 그 기간 내에 도착했다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계약은 이자가 요 날짜에 발송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발송을 했다고 그랬어요. 도착은 요때 도착했죠. 그 기간 내에 도착했다면 뭐예요? 갑을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 거냐? 도착한 날짜가 아니라 뭐예요? 요 날짜에 성립하는 걸로 소급시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예요? 성낙이 그 기간 내에 뭐예요? 도착이 됐다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뭐예요? 정책적으로 격지자 간의 계약 뭐예요? 성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 걸로 됩니다. 자, 그 관계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뭐예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갑이 뭐예요? 답을 달라는 그 기간 내에 도착해야 돼요. 도착했다면 뭐예요? 구체적으로 도착한 일시가 아니라 뭐예요? 성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이미 갑을 가는 계약이 성립한 걸로. 자, 그러면은 물어볼게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격지자 간의 성낙은 언제 혈액이 발생해요?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낙은 그 기간 내에 도착했다면 언제요? 발송한 때. 격지자 간의 청약은 언제요? 예, 도달 시죠. 예, 그 부분이요. 성낙은 뭐야? 그 기간 내에 도착했다면 발송 시점에 혈액이 발생합니다. 근데 청약은 뭐야? 의사표시니까 도달주의죠, 그죠? 예, 도달주의입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만 이렇게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자, 갑니다. 청약. 청약이란 뭐야? 성낙만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뭐야? 성사될 수 있는 확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된다, 그죠? 그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닌 게 뭐야? 요거란 거예요, 청약이에요. 자, 산옥 주고 살아, 그죠? 어떠한 조건도 붙어서 안 붙어요? 안 붙었죠? 이거 제가 단순히 오케이 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죠. 이를 청약이라 한다는 거예요, 청약. 자, 그럼 청약의 요인 볼게요. 갑이 회사입니다. 구인 광고랍니다. 이자가 뭐요? 입사 원서를 냅니다. 만약에 고인 광고가 청약이라면 입사 원서 제출하면 바로 고용계약이 성립해야 되겠죠. 근데 고용계약이 성립한다는가?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고인 광고는 뭐야? 청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청약은 아니에요. 청약은 아니고 뭐야? 대신 이자의 원서 제출이 청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는 뭐야? 고인 광고를 통해서 이자로 하여금 뭐야? 자신에게 원서를 뭐야? 제출하게끔 꼬드기죠. 즉 청약하게끔 꼬드긴다고 하죠. 이를 청약의 유예. 그럼 언제 고용계약이 성립합니까? 회사가 면접 보고 입사를 허하겠다고 하죠. 회사에 채용 의사가 있으면 뭐야?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하죠. 이를 청약의 유일이라 합니다. 고인 광고, 뭐 상품 카탈로그 배부 이런 것도 얘기에 해당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청약의 유인에서는 유인받은 자의 의사표시가 청약이 됩니다. 그 차이점. 자, 그 다음 여기 한문 출제가 됐어요. 한문 출제가 됐던 것은 항상 답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는 물건은 뭐야? 입찰에 붙입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요인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 최저 가격을 제시해서 경매에 붙입니다. 이건 청약의 요인이 아닌 청약에 해당합니다. 즉, 내가 소장하고 있는 뭐야? 고려청자를 입찰에 붙여요. 근데 1억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면 1억 이상의 뭐야? 최고 응찰자가 있으면 반드시 낙찰이라는 의미죠. 이와 같은 입찰에 붙이는 행위는 청약이 됩니다. 그런데 최저 가격을 제시치 않고 경매에 붙여요. 즉, 소장하고 있는 고려청자를 뭐야? 입찰에 붙입니다. 당일날에 뭐야? 최고 응찰자에게 반드시 낙찰을 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낙찰가가 마음에 안 들면 뭐야? 유찰을 시킬 수 있다고요. 그 차이죠. 자, 그다음 계속 이해입니다. 예,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보통 앞에서 매매 계약 등은 청약자가 누구인지 상대방에게 다 알려지는 게 원칙이죠. 근데 반드시 청약자가 상대방이 뭐야? 명시적으로 알려질 필요가 없어요. 자판기, 말 그대로 뭐야? 매매죠, 그죠? 즉, 자판기에 안에 들어있는 뭐야? 음료수 등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 행위 뭡니까? 매매죠, 그죠? 매매입니다. 근데 나는 매도인인 청약자가 누구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죠? 그 청약자가 반드시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이미 각종 시행이 기본이요. 청약은 반드시 뭐야?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청약할 필요 없죠. 불특정 다수에 대해 청약도 가능하다. 금방 봤던 자판기 설치, 그 다음 뭐야? 버스의 주차장의 정차, 이런 것도 뭐야?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이 된다, 그죠? 그 다음,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제가 계속 물었죠.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다, 그죠? 그러면 도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도달 후에는 뭐야? 철회하지 못한다, 그죠? 자, 그 다음, 효력 전속기간.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언제까지 성낙이 있어야 되냐? 처음부터 뭐야? 성낙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한 경우는 그 기간 내 성낙이 도착이 되죠. 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했다면 상당 기간 내에 성낙이 도착이 되죠. 그때
그 기간 내에 뭐야? 성낙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 거죠. 그때는 그 이후에는 성낙이 있더라도 계약은 성립할 수 없죠. 그때는 청약을 실효가 됩니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성낙갑니다. 자, 보세요. 이 부분도 이해를 하시면 조문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530쪽 기본입니다. 앞에서 처음부터 뭐야? 성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하게 되면 성낙이 뭐야? 그 기간 내에 도착이 되죠.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도착한 성낙은 성낙이다 아니다? 성낙이 아니에요. 따라서 뭐야? 지연된 성낙은 성낙이 아닙니다. 연착된 성낙은 뭐야? 그렇게 해서 뭐야? 성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낙이 아니에요. 그 기간 내에 도착하면 성낙입니다. 그래야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뭐야? 연착된 성낙은 성낙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전 2조의 경우에 연착된 성낙은 뭐야? 청약자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무효기 전환에 관한 민법 조문이 되죠. 성낙은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은 불성립이죠. 불성립이요. 근데 청약자가 뭐야? 연착한 성낙을 뭐야?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뭐야? 거기에서 성낙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그죠? 그 부분. 자, 그 다음에 531조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534조 기억하셔야 돼요. 530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갑이 청약을 했어요. 그죠? 얼마에 살 것을 3억에. 그럼 계약이 성립하려면 아무 조건 없이 오케이 해야 되죠. 근데 이자가 2억 5천에 사겠다. 그러면 3억에 사겠다는 성낙이 있다 없다? 없죠. 성낙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가 단순히 3억에 사라 그랬어요. 이자가 어떤 조건을 붙이느냐? 양도세를 네가 부담하면 사겠다. 3억에 사겠다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럼 성낙이다 아니다? 성낙 아니에요. 변경을 가면. 성낙이 아니에요. 그럼 계약은 성립할 수 없죠. 따라서 변경을 간 성낙은 뭐야? 성낙 아니다는 거예요. 성낙이 아닙니다. 성낙이 아니에요. 연착한 성낙과 똑같아요. 그때 성낙이 되려면 그냥 오케이 해야 되죠. 2억 5천. 그럼 3억에는 사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자가 뭐야? 무조건적으로 3억이 사라 그랬죠. 근데 양도세를 네가 부담하면,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뭐야? 안 사겠다는 거예요. 그건 성낙이 아닙니다. 그때 성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뭐야?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성낙할 때 뭐야? 그러면 성낙이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 법은 청약의 거절한 거죠. 그죠? 3억에는 못 사겠다는 거예요. 청약의 거절입니다. 동시에 뭐야?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계약이 성립하려면 뭐야? 이에 대해서 청약자가 오케이 되죠. 그 관계. 이 부분을 사령 문제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성낙이 되려면 뭐야? 아무런 조건 없이 그 기간 내에 뭐야? 성낙이 도착이 돼야 됩니다. 그 연착한 성낙은 성낙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변경을 간 성낙, 조건을 붙인 성낙은 뭐야? 기존 청약대로 못 사겠다는 거죠. 청약의 거절이에요. 거절과 동시에 자신이 뭐야? 의도한 대로 변경을 가해서 뭐야? 조건을 붙여서 새로운 청약을 한 거로 간주를 합니다. 자, 성낙 갑니다. 자, 요건 보세요. 앞에서 청약은 불특정한 다수에게 청약할 수 있죠. 근데 성낙은 반드시 누구에게만? 특정한 청약자에 대해서 거죠. 이 부분 눈속 임용이에요. 당연히 우리 시험 출제됐어요. 청약과 달리 뭐야? 성낙은 누구에게만? 특정한 청약자에게만 거죠. 자, 어떻게 속입니까? 이렇게 속여요. 청약과 성낙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다, 그죠? 청약은 되지만 뭐야? 성낙은 안 되죠, 그죠? 이렇게 합쳐서 속인다는 거예요, 합쳐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성낙은 청약과 일치가 되죠. 그래서 양도세를 네가 부담하면 그죠? 또는 3억은 비싸니까 2억 5천이면 그럼 기존 청약대로는 못 사겠다는 거죠. 이거는 청약의 거절입니다. 거절과 동시에 뭐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뭐야?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 됩니다. 자, 효력 발생 시기. 대화자간에는 뭐야? 그냥 민법 총칙의 원칙에 따라서 도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체크할게요. 격지자 간에는 뭐예요? 그 기간 내 성낙이 도착하면 뭐예요? 계약의 성납 시기는 성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다, 그죠? 발송한 때. 그래서 격지자 간의 성낙은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자, 그 다음. 손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연착이 되었습니다. 그럼 계약은 성립할 수 없죠. 근데 그 성낙의 통지가 뭐예요? 보통은 그 기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뭐예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연착의 통지를 상대방에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은 불성립이다, 그죠? 근데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뭐예요? 상대방은 연착되었다는 것을 꿈에도 예상을 못하죠. 그때는 상대방을 보호해서 연착되지 아니한 거로 간주. 그러면 계약은 성립이죠, 그죠? 그 차이점. 그 다음, 연착된 것은 성낙이 아니죠. 우리 법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기타 방법. 조금만 기억하시면 돼요. 530이죠.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간섭에 의해서 성낙의 통지가 필요치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성낙의 의사표가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고 체크하시면 돼요. 우리는 학원으로 수업을 받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죠. 그럼 성차계약이 성립한다, 그죠? 언제요?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할 때, 그죠? 이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를 의사실이라는 계약 성립입니다. 그 다음,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만으로는 안 되죠, 그죠? 성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청약만 2개 있습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갑이 을에게 뭐요? 토지를 3억에 사라. 청약했죠. 근데 이를 모르고 뭐요? 을이 토지를 뭐요? 3억에 사겠다, 그죠? 청약했어요. 청약만 2개 있다, 그죠? 이론적으로만 고집하면 계약은 성립할 수 없죠. 근데 보니까, 우리 뭐요? 여하튼, 갑을 간에는 계약이 성립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죠. 원하는 바가 100% 일치니까, 그죠? 그래서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뭐요? 이 경우는 양청약이 모두 뭐요? 상대방에 도달한 때. 그래서 갑의 청약은 이때 을에게 도달됐어요. 근데 을의 청약은 뭐요? 하루 뒤에 도달이 됐다. 그럼 갑을 간의 계약은 뭐요? 성립합니다. 이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 하는데 양청약이 모두 도달된 때는 언제입니까? 이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죠? 이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이 부분이 출제가 되면 쉽지 않습니다. 단일 문제는 출제 안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영어는 이제 단어를 외워야 돼요. 앞으로 항상 뭐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뭐요? 원시적 불능에만 있을 수 있는 단어다. 후발적 불능에는 계약 체결사의 가실 책임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계약 체결사의 가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만. 이런 문제죠. 다음 중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생길 수 있는 책임의 형태라면 뭐요? 계약 체결사의 가실 책임이죠.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요? 다음 중 계약 체결사의 가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하면 뭐요? 원시적 불능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단어 연결시킬게요. 자, 여기 봅니다. 자, 수업 시간에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린 것도 있어요. 건물로 할게요. 대표적인 쌍무계약 맞죠? 근데 이때 불능은 뭐예요? 원시적 불능이죠, 그죠? 원시적 불능. 이 경우에 불능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채무의 하나입니까? 이자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부담한 채무죠. 대금 채무죠. 앞에서 전 시간에 했어요. 대금 채무는 불능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지체만이 문제된다고 그러죠. 불능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럼 불능은 누구에게만 가능한 겁니까? 매도인에게만. 앞으로 뭐야? 불능이라면 그냥 매도인으로 보세요, 매도인. 즉, 이자도 채무를 부담하지만 매수인의 채무는 불능이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매매를 가지고 출제할 거예요. 그 매매에서
불능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만 생길 수 있는 유형이다. 매도인. 그죠? 근데 계약 체결 당시. 근데 이미 뭐야? 소실됐다. 그죠? 연습했죠. 그죠? 계약 체결 당시부터 뭐야? 이미 목적이 불가능한 경우는 뭐야? 의식불능. 자, 볼게요.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자. 일자죠. 그죠? 그때 상대방의 그 계약을 유효로 믿어섬으로 인하여. 그럼 제목 붙입니다. 유효로 믿었다. 그죠? 어떤 사람입니까? 신뢰이익이다. 그죠? 신뢰이익.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뭐요? 계약이 유효함으로 해서 생길 때. 그건 뭐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면 이행이익이죠. 따라서 이행이익을 초하지 못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의 내용은 뭐요? 이행이익을 한도로 뭐요? 신뢰이익의 배상이 책임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출제된 바는 없어요. 순서를 속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자는 선이고 무과시 되겠죠. 무과시. 상대방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책임을 묻지 못한다. 자, 그럼 일단 이번 기본반에서 뭐요? 제가 요구한 대로까지만 보죠. 원시적 불능이라는 책임 형태는 누구에게만, 매도인에게만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이고, 그 요건이 뭐야? 원시적 불능이어야만 한다. 그죠? 원시적 불능. 그때 책임의 내용은 신뢰이익 배상이죠. 다만 한도가 이행이익을 한도로. 그 교정입니다. 자, 그래서 의의는 말씀드리고, 자, 보세요. 이미 제목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 체결사에 가실 책임이 발생해서 뭐요? 그 계약이 뭐요?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여야 합니다. 후발적 불능의 경우는 이와 같은 계약 체결사에 가실 책임이라는 단어는 사용될 수가 없다. 그 다음, 이자는 뭐요? 잘못이 없어야 되죠. 따라서 무효인 계약이 유효했다면 급부를 해야 될 자가 뭐요? 이자가 잘못이 있어야죠.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래서 가보면 뭐요? 상대방이 그 계약이 뭐야?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유효라고 믿은 신뢰익을 배상해야 된다. 다만 한도는 뭐야?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본문으로 보지 마시고 그 조문으로 제가 설명한 대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밑에 판례는 보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한 대까지 여기 보세요. 기출문제. 종합적인 질문입니다. 성납기간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죠. 틀린 것은. 그때는 성납의 통지가 그 기간 내 도달이 되죠. 도달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그 다음, 답은 너무 쉽게 떴죠. 그죠? 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은 성납의 통지가 뭐야? 도달, 기간 내 뭐야? 도달이 됐다면 도달된 때부터가 아니라 뭐야? 발신한 때. 그죠? 네, 들었습니다. 그 다음, 청약은 원칙 철회하지 못하죠. 도달이는 철회하지 못한다. 그 다음, 성납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여기 뭐야? 의사실현 계약 성립이죠. 그때는 계약은 성납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맞죠? 교차 청약은 뭐야?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그죠? 예. 조문 문제입니다. 조문 이상 거의하도 아니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는 뭐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쌍무계약의 특유한 효력을 갑니다. 즉, 쌍무계약은 왜 내가 뭐요? 타방에게 채무를 부담하느냐? 타방이 뭐요? 나에게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따라서 쌍방 간에 뭐요? 채권 채무가 하나의 동일한 계약으로부터 뭐요? 발생하고 상방 채무가 뭐야? 의존관계에 있다. 그죠? 이를 쌍무계약. 따라서 공평원칙. 처음부터 뭐야? 타방의 채무가 뭐야? 성립치 않으면 나의 채무도 뭐야? 성립치 않다. 그죠? 이를 성립상의 결론성이라 하고. 자, 지금부터요. 그래서 공평의 원칙. 내가 매도인입니다. 매수인으로부터 뭐야? 대금을 모두 받기 전에 나만이 일방적으로 등기를 넘겨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이를 이행상의 결론성. 그래서 뭐야? 네가 나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를 뭐야? 이행을 할 때까지는 뭐야? 나도 너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 못하겠다. 이런 뭐야? 동시이행 항변권.
그래서 이행상의 결련성부터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존속상의 결련성. 자, 읽어볼게요. 건물매매죠. 건물매매에서는 불럭이라는 유형은 누구에게만 관한 유형이죠? 매도인도죠. 그래서 건물이 소실됐어요. 언제요? 20일 날 소실됐어요. 원시적 불럭입니까? 후발적 불럭이요? 후발적 불럭이죠. 따라서 위험의 부담 문제는 후발적 불럭에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의 뭐요? 채무가. 일방의 채무죠. 갑에 의뢰한 채무가 계약이 성립한 후에 쌍방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때 이자의 대가적 채무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를 위험의 부담 문제랍니다. 따라서 위험의 부담 문제는 언제 생겨? 후발적 불능. 계약 체결상의 가시책이 뭔지요? 원시적 불능. 네, 그 단어 연습할게요. 계약 체결상의 가시책이 뭔지요? 원시적 불능. 위험 부담 뭐야? 후발적 불능. 네, 후발적 불능.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체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뭐요? 체크법을 마무리 짓게요. 예,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